Kansas that were very pleasant today. However, we are looking for a new front to begin to drift south and eastward. The central and eastern parts of Kansas will very probably be cloudy in the morning, and then western Kansas will begin to get increasing cloudiness by tomorrow afternoon. Today, however, very pleasant. 1942년 10월 20일 화요일. 키티에게. 그 일이 있고 2시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손이 떨려. 이곳에는 소화기가 5개 있어. 소화기를 채우러 누군가 올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언제 올 거라는 이야기는 아무도 듣지 못했지. 책장으로 막아놓은 문 반대편 계단참에서 망치 소리가 들리는 거야. 우리는 떠드는 걸 멈추고 조용히 있었지. 나는 목수가 왔다고 생각을 했고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엘리에게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된다고 말했어. 아빠와 나는 목수가 언제 떠났는지 들으려고 문에 몸을 붙이고 섰어. 그 남자는 15분쯤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망치를 비롯한 도구들을 우리 책장 위에다. 우리 생각엔 그랬어. 올려두더니 문을 두드리는 거야. 우리는 다들 하얗게 질렸지. 그 남자가 이곳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니까 뭔지 알아보려고 하는 것 같았어. 진짜 그런 것 같았어. 문을 두드리고 밀고 당기고 손잡이를 돌려보고. 나는 이 이방인이 우리 은신처를 발견하게 될 거라는 생각에 거의 기절할 것 같았어.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한 순간 쿠피스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 문 열어, 나야. 우리는 얼른 문을 열었지. 아는 사람만 풀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책장 고정용 고리가 고장이 났던 거야. 그래서 아무도 목수가 온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할 수 없었던 거고. 그 남자는 이제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쿠피스 씨는 엘리를 데리러 왔는데 책장이 열리지 않았던 거지. 정말 다행이지 뭐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상상 속에서는 이곳으로 들어오려고 하던 그 남자가 점점 커져서 거인이 되더니 지구상에서 가장 포악한 독재자가 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거든. 아무 일 없어서 정말 다행이야. 이번 월요일을 우리는 정말 즐겁게 보냈어. 미에프와 행크가 여기서 자게 돼서 우리 방을 쓰도록 나와 언니는 엄마 아빠 방에 가서 잤어. 식사도 아주 훌륭했어. 그런데 작은 소동이 일어났지 뭐야. 전등 퓨즈가 끊어지는 바람에 모두가 어둠 속에 앉아있게 됐지. 어떻게 했을까? 집에는 여분의 퓨즈 전선이 있었지만 두꺼비 집은 어두운 창고 뒤편에 있어서 해가 진 뒤에 연결 작업을 하기는 좀 힘들었지. 하지만 남자들이 과감하게 나서서 해결한 덕분에 10분 후에는 촛불을 끌 수 있게 되었어. 오늘 아침엔 일찍 일어났어. 행크가 8시 30분에 가야 했거든. 단란하게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미에프는 아래층으로 내려갔어. 비가 쏟아지고 있는 걸 보더니 미에프는 자전거를 타고 가지 않아도 된다고 좋아했어. 다음 주에는 엘리가 하룻밤 자러 올 거야. 안내가. 1942년 10월 29일 목요일. 키티에게. 아빠가 편찮으셔서 너무 걱정이야. 열이 높고 발진이 생겼는데
홍역 같아. 생각해보니 우리는 의사도 부를 수 없어. 엄마는 아빠가 땀을 흘리게 하고 있어. 그러면 열 좀 내리겠지? 오늘 아침에 미에프가 와서는 반단 씨네 집에서 가구가 모두 실려 나갔다고 말했어. 하지만 아직 반단 아줌마에게는 말하지 않았어. 이미 아줌마는 신경이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져 있는데 집에 두고 온 예쁜 도자기와 아름다운 의자 때문에 아줌마가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도 집에 정말 좋은 것들을 남겨두고 왔어. 하지만 지금 와서 그것들을 가지고 안타까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최근에는 어른들이 읽는 책을 읽어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어. 지금은 니코 반 슈텔린이 쓴 에바의 청춘이란 책을 읽고 있어. 이 책이랑 여학생들이 읽는 연애소설이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 뒷골목에서 알지도 못하는 남자에게 자신을 팔면서 돈을 버는 여자들 이야기가 나와. 내게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나는 부끄러워서 죽어버릴 거야. 이 책에 나오는 에바는 생리를 해. 아, 나도 생리를 했으면 좋겠어. 그건 정말 중요한 일이니까. 아빠가 벽장에서 괴테와 실러의 희곡을 가지고 왔어. 매일 밤 나에게 읽어주시기로 했는데 돈 카를로스부터 시작했어. 그런 아빠를 보고 엄마는 기도서를 나에게 안겨주었어. 엄마를 생각해서 나는 독일어로 된 기도문 몇 개를 읽었어. 너무 아름다운 내용이긴 하지만 나에게 와닿지는 않아. 왜 엄마는 나에게 신앙심을 강요하실까? 그건 자기 만족 아닐까? 내일 처음으로 불을 뗄 거야. 연기 때문에 질식할지도 모르겠어. 굴뚝은 아주 오랫동안 청소를 안 했거든. 잘 뚫리길 바라며 안내가. (1942년 11월 7일) 토요일. 키티에게. 엄마는 끔찍하리만큼 화를 잘 내고 그 때문에 내겐 언제나 짜증나는 일만 생겨. 아빠와 엄마가 언니는 절대 혼내지 않으면서 언제나 나만 꾸짖는 게 그냥 우연일까? 어제 저녁만 해도 그래. 언니가 멋진 그림이 있는 책을 읽고 있었거든. 그러다가 언니는 일어나서 위층으로 가면서 다시 와서 읽으려고 책을 펼쳐놓은 채로 두었어. 마침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 책을 들고 그림을 보기 시작했지. 언니가 돌아와서 자기가 보던 책이 내 손에 들려있는 걸 보고는 이마를 찌푸리며 책을 돌려달라고 했어. 난 그냥 좀 더 보고 싶어 했고 언니는 점점 더 화가 났지. 그때 엄마가 우리 일에 끼어들었어. 그 책 언니한테 돌려줘. 언니가 읽고 있었잖아. 그때 아빠가 방에 들어왔어. 아빠는 무슨 일인지도 모르면서 언니 표정이 좋지 않은 걸 보고는 바로 나를 나무랐어. 내가 보던 책을 마코트가 보면 그때는 뭐라고 할지 두고 보자. 나는 풀이 죽어서 책을 내려놓고 방을 나왔어. 엄마 아빠는 내가 화가 난 거라고 생각했겠지. 이런 일이 생기면 나는 화가 나는 것도 기분이 나쁜 것도 아니라 그냥 비참한 기분이 들어. 무슨 일인지도 모르면서 판단하려 드는 아빠는
옳지 않아. 엄마 아빠가 끼어들지 않았어도 언니에게 책을 줬을 거야. 훨씬 더 빨리 말이야. 엄마 아빠는 언니 편만 들어. 마치 언니가 엄청나게 부당한 대우를 받기라도 했다는 듯 말이야. 엄마가 언니 편인 건 분명해. 두 사람은 언제나 잘 맞으니까. 나는 그런 상황에 너무 익숙해서 엄마의 잔소리와 변덕에 완전히 무관심해졌어. 그래도 두 사람을 사랑해. 하지만 그건 단지 나의 엄마고 언니이기 때문이야. 하지만 아빠는 달라. 아빠가 언니를 치켜 세워주고 칭찬하고 껴안아주면 나는 속이 부글부글 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난 아빠를 너무 사랑하니까. 아빠는 내가 존경하는 단 한 사람이야. 이 세상에서 아빠 말고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지만 아빠는 당신이 언니를 나와 다르게 대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 지금 언니는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사랑스러우니까.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나 역시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나는 언제나 우리 가족에게 있어서 열등생이고 식충이야. 내가 한 행동에 대해 언제나 2배의 값을 치러야 했어. 처음에 혼나고 다음에는 내 마음에 난 상처로 괴로워하고. 이제 더 이상 그런 노골적인 차별은 견딜 수가 없어. 아빠가 내게 줄 수 없는 걸 내가 바라는 걸까? 언니를 질투하지 않아. 질투해 본 적도 없어. 언니가 예쁘게 생긴 것도 부럽지 않아. 내가 간절히 바라는 건 아빠의 진정한 사랑이야. 딸로서 사랑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인 안내로 사랑해주는 건 말이야. 아빠를 통해서만 그나마 남아있는 가족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나는 아빠에게 매달려. 아빠는 내가 가끔씩 엄마에 대한 감정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해. 아빠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 엄마의 결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면 그냥 피해. 하지만 엄마와 엄마의 단점이 나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참기 힘들어. 어떻게 그 모든 걸 나 혼자 견뎌야 하는지 모르겠어. 깔끔하지 못하고 늘 빈정대고 상냥함이란 찾아볼 수 없는 엄마의 모습에 대해 늘 불평만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늘 틀렸다는 것도 인정할 수 없어. 우린 모든 것에서 정반대야. 그러니 자연스럽게 서로 부딪히는 경향이 있지. 엄마 성격에 대해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저 엄마가 평범하고 따뜻한 엄마였으면 좋겠는데 엄마는 나에게 있어서 그런 엄마가 되지 못해. 그래서 나 스스로 나의 엄마가 되어야 하는 거지. 우리 식구에게서 떨어져 나와 내 스스로 선장이 되어 배를 어디에 정박할지 결정하는 거야. 완벽한 엄마와 아내의 모습을 내 마음속에 그려놓았어. 그런데 내가 엄마라고 불러야 하는 사람에게선
내 마음속 그림에 그림자도 찾을 수 없어. 언제나 엄마의 나쁜 모습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언제나 엄마의 좋은 면만 보고 싶고, 엄마에게서 찾지 못한 건 내게서 찾으려고 해. 하지만 그게 잘 안 돼. 가장 나쁜 건 아빠도 엄마도 내 마음속 균열을 이해하지 못하고 난 그 사실 때문에 엄마 아빠를 원망하고 있다는 거야. 자기 아이들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부모는 없을까? 가끔 신이 나를 시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본받을 사람도 그리고 좋은 충고도 없이 내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해. 그러다 보면 지금보다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나 말고 누가 이 편지를 읽을까? 나 말고 누구에게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가끔 위로를 받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내가 나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결점이 너무나 커 보여.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더 나은 모습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거지. 어른들은 내키는 대로 나에 대해 어떤 날이면 안내는 너무 똑똑해서 모든 걸 알아도 되고 다음 날이면 안내는 멍청한 염소 새끼 같아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책을 보고 좀 배워야 하는 아이지. 나는 뭘 해도 웃어줄 수 있는 아기도 아니고 응석바지도 아니야. 아직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내 생각도 있고 계획도 있거든. 침대에 누워있는데 언제나 나를 오해하는 지겨운 사람들을 참아야 한다는 생각에 속에서 뭔가 부글부글 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 결국 이렇게 키티 너까지 찾게 된 거야. 키티, 넌 참을성이 많아. 내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잖아.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참고 견뎌낼 거라 약속할게. 눈물을 삼키며 앞으로 나아갈 거야. 단지 내가 바라는 건 내 노력의 결과를 보는 것과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가끔 용기를 얻는 것뿐이야. 나를 나무라지 말아줘. 그리고 나도 때로는 폭발할 것 같다는 것도 기억해줘. 안내가. 1942년 11월 9일 월요일. 키티에게. 어제는 페터의 생일이었어. 이제 페터는 16살이 되었지. 피터는 좋은 선물을 받았어. 모노폴리 게임도 받았고 면도기, 라이터도 있었어. 그렇게 담배도 많이 피우지 않으면서 폰만 잡아. 1시에 반단 아저씨가 정말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었어. 영국군이 튀니스, 알제리, 카사블랑카, 오랑에 상륙했다는 거야. 다들 종전의 시작이라고 했지만 영국에서 이 소식을 들었을 영국의 수상 처칠은 이렇게 말했대. 이 상황은
종전이 아닙니다. 종전의 시작도 아닙니다. 어쩌면 그 시작의 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차이를 알겠니? 낙관적인 소식인 건 분명한 것 같아. 석 달 동안 격전이 계속되고 있는 소련의 스탈린그라드는 아직 독일군 손에 들어가지 않았어. 이제 우리 은신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 우리가 먹는 음식 이야기 좀 해야겠어. 너도 알다시피 우리 위층에는 먹보 돼지들이 살고 있잖아. 우리는 제빵사인 쿠피스 씨 친구에게서 빵을 공급받지. 집에 있을 때처럼 그렇게 많이 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충분해. 그리고 불법이지만 식량 배급 카드 4장도 샀어. 가격이 계속 오르더니 이제 27플로린에서 33플로린이 되었어. 인쇄된 종이 조각에 불과한데 말이야. 채소 통조림 150개가 있는데도 말린 콩을 270파운드나 더 샀어. 저장해 두고 먹으려고 말이야. 그리고 그건 모두 우리가 먹을 게 아니라 일부는 사무실 사람들이 먹을 거야. 콩은 자루에 넣어서 작은 통로 고리에 매달아 두었어. 그런데 말린 콩의 무게 때문에 자루의 바늘땀이 뜯어져 터져버린 거야. 그래서 다락 안 겨울 창고에 두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피터에게 자루를 끌고 올라가라고 했어. 패턴은 자루 6개 중에서 5개를 망가뜨리지 않고 잘 가지고 올라갔어. 그런데 마지막 6개째를 열심히 끌고 가는데 자루의 바닥 솔기가 뜯어져 벌어지면서 콩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야. 갈색 콩이 우박처럼 쏟아져서 계단 위에 흩어졌어. 자루 안에는 50파운드 정도의 콩이 들어있어서 쏟아지는 소리는 죽은 사람도 벌떡 일어날 정도였지 뭐야. 아래층에서는 낡은 집이 무너진다고 생각했을 거야. 다행히 그때 집의 외부에 사람은 없었어. 순간 패턴은 겁에 질리는가 싶더니 계단 아래에서 콩의 바다 한가운데 작은 섬처럼 서 있는 나를 보고 웃음을 터뜨리는 거야. 난 발목까지 완전히 콩에 묻혀 있었거든. 우리는 얼른 콩을 줍기 시작했지. 하지만 콩은 작고 미끄러워 구석구석, 그리고 모든 구멍 속으로 다 굴러가 버린 거야. 이제 사람들은 아래층으로 내려갈 때마다 한두 번은 허리를 숙여 콩을 주어서 반단 아줌마에게 콩 한 움큼을 선물한단다. 아참, 아빠가 많이 나아지셨다는 말을 잊을 뻔했네. 안내가. 추신. 방금 막 라디오에서 알제리가 함락됐다는 소식이 나왔어. 모로코와 카사블랑카, 오랑은 며칠 동안 영국군의 손에 들어갔고 이제 튀니스 차례야.
1942년 11월 10일 화요일. 키티에게. 빅뉴스야. 우리가 8번째 식구를 맞게 됐어. 그래, 진짜야. 우린 늘 한 사람쯤 더 있어도 될 공간과 음식이 있다고 생각했거든. 쿠피스 씨와 크랄러 씨를 힘들게 할까봐 그게 걱정이었지. 그런데 유대인들의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끔찍한 소식을 듣고 아빠는 결정권자인 두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지. 두 사람은 좋은 생각이라고 했어. 7명일 때나 8명일 때나 위험한 건 똑같다고 두 사람이 말했는데 그건 맞는 말이야. 결정이 되자 우리는 우리 가족과 잘 지낼 독신자가 누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떠올려 보았어. 어렵지 않게 한 사람을 생각해냈지. 반단 아저씨의 친척들은 모두 거절한 후 아빠는 알버트 뒤셀이란 치과 의사를 골랐어. 그 사람의 부인은 전쟁이 터졌을 때 다행히 외국에 있었대. 그 사람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하고 주변 사람의 이야기로만 봐서는 두 가족과 잘 맞을 것 같아. 미에프도 그 사람을 알고 있어서 그 사람이 이곳에 들어올 때까지의 일들을 처리해 줄 수 있을 거야. 그 사람이 오면 내 방을 함께 쓰고 마코토 언니는 군용 침대를 쓰기로 했어. 안내가. 1942년 11월 12일 목요일. 키티에게. 미에프가 좋은 은신처가 있다고 말하자 뒤셀 아저씨는 뛸 듯이 좋아했대. 미에프는 가능한 빨리 들어오라고 재촉했고 토요일이 좋겠다고 했어. 오늘 아침에 미에프가 전하기로 뒤셀 아저씨는 환자 진료 카드도 날짜별로 정리해야 하고 진료해야 할 환자도 2명 있고 또 진료비도 정산해야 한다면서 토요일에 들어가는 건 좀 힘들다고 했대. 들어오는 걸 연기하는 건 현명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준비를 하다 보면 이 일을 몰라야 할 사람에게까지 설명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미에프가 토요일에 들어올 수 없는지 뒤셀 아저씨에게 다시 물어봤더니 토요일은 무리고 월요일에 올 거래. 이런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지 않는 건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자신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건 간에 말이야. 밖에서 붙잡히면 카드 정리, 진료비 정산, 환자 진료 같은 걸 계속 할 수 없을 텐데 대체 왜 미루는 거지? 그런 걸 다 받아주는 아빠도 이상해. 이상. 끝. 안내가. 1942년 11월 17일 화요일. 키티에게. 뒤셀 씨가 방금 막 도착했어.
모든 일은 잘 진행됐어. 미에프가 뒤셀 씨에게 우체국 앞 어느 장소에 11시까지 나와 있으라고 했어.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될 거라고 했지. 뒤셀 아저씨는 정확한 시간, 약속 장소에 서 있었어. 뒤셀 씨를 알고 있는 쿠피스 씨가 뒤셀 씨를 만나러 가서 오기로 되어 있던 남자는 올 수 없으니 사무실에 미에프를 만나러 가지 않겠냐고 물었어. 쿠피스 씨는 전차를 타고 사무실로 왔고 뒤셀 아저씨는 걸어서 왔지. 11시 20분에 뒤셀 아저씨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 미에프는 노란 별이 보이지 않도록 뒤셀 씨에게 코트를 벗으라고 하고 사장실로 데리고 갔어. 청소부 아줌마가 갈 때까지 미에프는 그곳에서 쿠피스 씨와 함께 뒤셀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어. 그리고 나서 미에프는 사장실을 다른 일로 비워줘야 한다며 뒤셀 씨를 데리고 위층으로 갔어. 비밀문을 열고는 어안이 벙벙한 뒤셀 씨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선 거지. 우리는 모두 테이블에 커피와 꼬냑을 차려놓고 새로 오는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어. 미에프는 먼저 우리 거실을 보여줬어. 뒤셀 씨는 한눈에 우리 가구를 알아보았지만 우리가 거기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 미에프가 사실을 말하자 뒤셀 씨는 놀라서 까무러칠 뻔했어. 하지만 미에프는 지체하지 않고 곧장 위층으로 뒤셀 씨를 데리고 왔어. 뒤셀 씨는 의자에 주저앉아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우리를 바라보기만 했어. 먼저 상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듯 말이야. 그리고 더듬더듬 말했어. 그럼 당신들 벨기에로 간 게 아니었나요? 그날 밤 독일 군들이 온 게 아니었나요? 탈출에 성공한 건가요? 군인이나 자동차 같은 건 사람들, 특히 독일군을 속이려고 퍼뜨린 이야기라고 설명해 주었어. 우리의 교묘한 속임수에 뒤셀 씨는 다시 한 번 더 말문이 막혔고 너무나 실용적이고 훌륭한 은신처를 보고는 더욱 놀랐어.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보기만 하더군. 우리는 함께 점심을 먹었어. 그리고 뒤셀 씨는 낮잠을 조금 자고 일어나 우리와 함께 차를 마셨어. 그리고 자기 물건들을 정리하고 나서야 좀 안정이 되는 것 같았어. 특히 타자기로 친
은신처의 생활 안내를 받고 나서는 말이야. 은신처의 생활 안내. 유대인 및 숨어 살아야 하는 처지의 사람들을 위한 임시 거주지로서의 특별시설, 연중 모유. 위치: 암스테르담 중심지에 위치한 아름답고 조용한 곳으로 13번, 17번 전차 또는 자동차나 자전거로 올 수 있음. 독일군이 대중교통을 금지할 경우 특별히 도보 가능. 숙식비 무료. 특별 다이어트 식단 제공. 급수, 욕실, 욕조는 없음. 실내외 여러 곳에서 가능. 충분한 수납 공간, 모든 물건 수납 가능. 자체 라디오 센터, 런던, 뉴욕, 텔아비브 등 수많은 방송국과 직통 연결. 매일 저녁 6시 이후 거주자에 한해 이용 가능. 독일 방송은 고전 음악 청취 같은 특별한 경험한 청취. 취침 시간: 밤 10시 정각부터 아침 7시 30분까지. 일요일은 10시 15분 취침. 상황이 허락하면 거주자에 한해 낮에도 쉴 수 있음. 공공의 안전을 위해 취침 시간은 엄수. 공휴일, 무기한 연기. 사용 언어: 언제나 조용히 말할 것. 모든 언어 사용 가능하나 독일어 사용 금지. 수업: 주 1회 속기 수업. 매일 영어, 프랑스어, 수학, 역사 수업. 애완동물: 허가 필요. 대우 좋음. 그러나 해충 발생 가능. 아침 식사: 일요일과 은행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아침은 오전 9시. 일요일과 은행 휴일에는 대략 11시 30분. 점심 식사: 오후 1시 15분부터 45분까지. 양은 그다지 많지 않음. 저녁 식사: 추우나 더우나 정해진 시간 없음. 뉴스 방송 시간에 따라 달라짐. 의무사항: 거주자들은 언제나 사무실 일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 목욕: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모든 거주자 세면대 이용 가능. 화장실, 부엌, 사무실 등 어디든 원하는 곳에서 이용 가능. 주류: 의사 처방이 있을 시에만. 끝. 안내가 1942년 11월 19일 목요일. 키티에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뒤셀 아저씨는 아주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아저씨는 작은 방을 나와 함께 쓰는데 동의했어. 솔직히 난 낯선 사람과 함께 방을 써야 한다는 사실에
그다지 민감하지 않아. 그리고 사람은 좋은 뜻에서라면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나도 선뜻 그러기로 했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야. 아빠가 말했는데 난 그 말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해. 여기 온 첫날 뒤셀 아저씨는 나에게 온갖 질문을 다 했어. 청소부 아줌마는 언제 오니? 실험실은 언제 쓸 수 있어? 네가 웃을지도 모르겠지만 은신처에서 이런 것들은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 낮 동안에는 아래층에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소리를 내서는 안 돼. 그리고 청소부 아줌마 같은 외부 사람이 있을 때는 훨씬 더 조심해야 하고. 나는 뒤셀 아저씨에게 모든 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 뒤셀 아저씨는 이해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모든 걸 2번씩 묻고도 여전히 기억 못하는 것 같거든. 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변해 좀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 말고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뒤셀 아저씨는 우리가 오랫동안 접하지 못한 바깥 세상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어. 그 중에 너무 슬픈 소식이 있어. 셀 수 없이 많은 친구들과 이웃들이 끔찍한 운명에 처해졌대. 매일 밤마다 초록색과 회색의 군용 트럭이 왔고 독일군들이 집집마다 초인종을 누르며 유대인이 사는지 확인했대. 유대인이 있으면 온 가족을 끌고 가 버리는 거지. 유대인이 없으면 다음 집으로 가고 숨어있지 않고서는 그 사람들을 피할 길이 없나 봐. 어떤 독일군들은 명단을 가지고 다니면서 유대인들이 있는 집만 초인종을 울리나 봐. 가끔은 유대인 수만큼 현금을 쥐어주면 풀어주기도 한데 옛날 노예 사냥과 다를 게 없어. 이건 절대 농담이 아니야. 농담치고는 너무 비극적이지. 어스름이 내리는 저녁이면 이따금씩 착하고 선량한 사람들이 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줄지어 서서 걸어가는 게 보여. 끌고 가는 독일군들에게 맞고 차여서 쓰러지기도 해. 노인, 아기, 임산부, 환자, 예외 없이 죽음의 행렬에 함께하고 있어. 이곳에서 이렇게 평온하게 아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우리는 얼마나 행운인지 몰라. 더 이상 도울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 걱정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걱정할 일이 없으니까. 따뜻한 침대 속에 있으니 철없이 잠이 몰려온다. 내 친구들은 이 추운 밤 어딘가 시궁창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야. 이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사람들의 소나기에
친구들이 넘어갔다고 생각하면 두려워. 오직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말이야. 안내가 1942년 11월 20일 금요일. 키티에게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 지금까지 우리는 유대인에 관해 뉴스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 가능한 한 즐겁게 지내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가끔 미에프가 친구들에게 생긴 일을 털어놓으면 엄마와 반단 아줌마는 늘 울기 때문에 미에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했는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어. 하지만 뒤셀 아저씨는 모든 상황에 대한 질문 세례를 받고 대답해 주었는데 아저씨가 우리에게 해준 이야기들은 너무 무시무시하고 끔찍해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아. 그래도 마음속에서 무서움이 조금이라도 사라지면 여전히 우리는 서로 농담을 하거나 장난을 치며 지내. 우울한 모습으로 지낸다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 은신처가 우울함의 은신처가 되면 어떡해? 내가 뭘 하고 있든 다른 사람들을 계속 생각해야 할까? 웃을 일이 있어도 웃음을 멈추고 즐거워했던 내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할까? 하루 종일 울어야 해? 아니, 그럴 수는 없어. 언젠가 이 우울함도 옅어질 테지. 슬픈 소식이 하나 더 있지만 순전히 개인적인 일이야. 방금 내가 한 이야기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하지만 최근 들어 부쩍 내가 혼자라는 기분이 든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네. 쓸쓸해서 견딜 수 없어. 이런 기분은 처음이야.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놀던 일들이 머릿속에 꽉 차 있었어. 요즘 나는 불행한 일들에 대해 생각하든가 내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해. 그리고 결국 아무리 자상한 우리 아빠라 하더라도 예전에 내 작은 세상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멍청한 일들로 너를 괴롭히고 있는 거지? 난 정말 은혜도 모르는 아이야. 나도 내가 그렇다는 거 알아.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꾸지람을 듣고 거기다 다른 슬픈 일들까지 생각하다 보니 내 머리가 어떻게 됐나 봐. 안내가